2016년 8월 이탈리아 로마의 어느 날 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유정민이 도주 중입니다. 아들과 함께 북쪽 골목으로 이동 중. 모든 인원은 즉시 추격하세요. 아내였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고 제 아이를 낳아준 여자가 저를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왜 10년 동안 함께 산 아내를 피해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본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아내를 피해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5년 평양, 저는 12살이었습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기숙사 창문 너머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곳은 북한 최고 엘리트의 자녀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외교부 부부장이었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였어요.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동무, 오늘 사상수업 발표 훌륭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앞으로 조국의 큰 일꾼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강 건너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 건너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호기심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말했다가는 반동분자로 찍힐 테니까요. 아버지는 자주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중국, 소련, 동유럽. 돌아오실 때마다 신기한 물건들을 가져오셨어요. 형형색색의 사탕, 외국 잡지, 이상한 글씨가 적힌 과자 봉지. 저는 그것들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밖의 세상은 어때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민아, 그런 질문은 하지 마라. 밖의 세상은 썩어빠진 자본주의야. 우리 공화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말과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훗날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도 밖의 세상을 보며 흔들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흔들림이 결국 저에게까지 감시가 붙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90년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어요. 영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발음이 원어민처럼 정확하다고 교수님들이 칭찬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몰래 외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어요. 미국의 소리, BBC 코리아 서비스, 금지된 방송이었습니다.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들려오는 세상은 너무나 달랐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본주의의 선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 게 전부 진실일까요? 대학 4학년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같은 과 친구 태혁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민아, 너 외국 방송 듣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안 해. 거짓말 마. 기숙사에서 네 방 쪽으로 이상한 주파수가 잡힌다고 보이부에서 조사 나왔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태혁아,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부탁이야. 태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우리 어릴 때부터 친구잖아. 내가 널 팔겠냐. 하지만 조심해. 네,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상이 의심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1994년, 저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교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이기도 했지만 제 실력도 인정받은 결과였어요. 정민동무, 자네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야. 외교부 선배가 말했습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고 사상도 건전해. 해외 파견 나가면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겨울, 첫 해외 파견지로 중국 베이징이 결정되었습니다.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을 떠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것을요. 베이징은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리마다 자동차가 넘쳐났고 상점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음식이었습니다. 고기가 넘쳐났어요. 평양에서는 명절에나 맛볼 수 있던 고기를 여기서는 매일 먹었습니다. 유서기관, 눈 휘둥그레가지고 선배 외교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보이는 게 다 허상이야. 자본주의의 화려한 껍데기일 뿐이지. 속으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대사관 창문 너머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게 정말 허상일까요? 의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베이징에서 3년을 보낸 후 저는 평양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유정민 동무, 잠깐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정민 동무, 베이징에서 생활이 어땠습니까?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혹시 사상적으로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3시간 동안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어요. 대학 시절 외국 방송을 들은 것, 아버지의 해외 출장 기록, 제가 베이징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어요. 정민아, 너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베이징에서 보인 행동들이 보고되었어. 자유시장을 너무 자주 갔다느니, 혼자 거리를 돌아다녔다느니 저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냥 현지 적응 차원에서 변명하지 마라. 어쨌든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왔다.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한테 아내를 붙여주기로 했다. 아내요? 그래. 보위부에서 직접 고른 여자야. 믿을 수 있는 집안 출신이고 사상이 투철하다더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감시자를 붙이려는 거였어요. 며칠 후 맞선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상대는 박미영이라는 여자였어요. 24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현재 보위부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유정민 동무시죠? 박미영입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단정한 외모에 차분한 말투였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호감이 아니었어요. 마치 저를 분석하는 것 같았습니다. 관찰자의 눈빛이었어요. 정민 동무는 베이징에서 오래 근무하셨다면서요. 어땠어요? 자본주의 나라는? 질문의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썩어 빠진 곳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공화국이 최고더군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어요.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치러졌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어요. 거부하면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테니까요. 결혼식 날, 미영은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미영이 말했어요. 나도요. 신혼 첫날 밤, 미영은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어요? 혹시 남조선 사람이나 미국 사람은요? 이상한 책을 본 적은 없어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치 신문 같았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아내가 아니라 감시자다. 저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에요. 결혼 후 저는 다시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였어요. 당연히 미영도 함께 갔습니다. 외교관의 아내로서 동행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감시였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생활은 베이징보다 더 숨막혔어요.
미영은 제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밤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보, 오늘 누구 만났어요? 대사관 동료들이랑 회의했어. 무슨 얘기했어요? 혹시 불온한 얘기는 없었어요? 매일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어요.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결혼인가요? 이게 가정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24시간 가동되는 감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도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현수. 아이를 안는 순간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피를 나눈 자식. 이 아이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여보, 현수 예쁘죠? 미영이 말했어요. 정말 예뻐.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잘 살아야 해요. 조국에 충성하면서요. 알죠?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어요. 아이를 인질로 삼겠다는 뜻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감옥에서 탈출하겠다고요. 그리고 현수에게는 다른 세상을 보여주겠다고요. 자유로운 세상을요. 2006년 저는 이탈리아 로마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33살이 된 해였어요.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세 번째 해외 파견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가 꿈꿔왔던 유럽이었어요. 비행기가 피우미치노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의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평양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요. 로마의 북한 대사관은 작았습니다. 직원이 10명도 안 되었어요. 저는 2등 서기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주로 이탈리아 정부와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어요. 미영과 현수도 함께 왔습니다. 현수는 이제 6살이었어요. 아이는 로마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 여기 아이스크림 맛있어요. 콜로세움 근처에서 젤라토를 먹으며 현수가 말했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영은 달랐습니다. 여보, 현수한테 너무 자본주의 문화를 보여주면 안 돼요. 사상교육에 안 좋아요. 로마에 와서도 미영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감시가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임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사관 업무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동양인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무심코 쳐다봤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을 스쳐 지나왔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카페에 다시 갔습니다. 그녀가 또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분이시네요. 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저는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조선이요? 아, 북한 말씀이시구나. 긴장되었습니다.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어요. 적으로 볼까요? 경계할까요? 하지만 그녀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신기하네요. 북한분은 처음 만나봐요. 저는 이소영이에요. 로마 대학에서 미술사 공부하고 있어요. 소영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민 씨는 왜 외교관이 되셨어요? 세상이 궁금했어요. 평양 밖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지금은요, 궁금증이 풀렸어요? 저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보면 볼수록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운 것과 너무 달라서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 유럽 왔을 때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것과 많이 달랐어요.
그녀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카페에 자주 갔습니다. 소영도 자주 왔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마주쳤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로마의 명소들.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소영은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허영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평등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예술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꿈을 말할 때 사람은 아름다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그녀는 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휴전선보다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저는 끝장이었어요. 반역죄로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어요. 미영에게는 업무상 외출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날 때도 구석진 자리를 골랐어요.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대사관 사람이 있지 않은지,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하지만 소영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소영이 물었어요. 정민 씨, 결혼하셨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네, 했습니다. 아들도 있어요.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은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닙니다. 조직에서 정해준 거예요. 아내는 저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진 사람이에요. 소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감시요? 네, 보위부 요원이에요.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보고합니다. 결혼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민 씨, 너무 힘들었겠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어린 시절, 외국 방송을 몰래 듣던 일, 아버지 때문에 감시 대상이 된 것, 사랑 없는 결혼 생활, 소영은 판단 없이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정민 씨,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3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짜 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받아들여줬어요. 고마워요, 소영 씨. 이렇게 들어줘서.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도 정민 씨가 좋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이었어요. 게다가 적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영에게 제 마음을 전하는 것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은 이성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미영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도 제 머릿속은 온통 소영뿐이었습니다. 이건 죄악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심장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소영을 만났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정민 씨, 저 다음 달에 한국 돌아가요. 심장이 섰는 것 같았어요. 왜요? 학업은 어쩌고요? 석사 과정이 끝났어요. 더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뭐예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민 씨 때문이에요. 이대로 있다가는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정민 씨는 가정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 씨, 저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더 힘들어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소영 씨,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어요. 정민 씨, 그러면 안 돼요. 알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심장은 당신 거였어요. 평생 이런 감정 처음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요. 뭐라고요? 나도 정민 씨 사랑해요.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사랑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북한 외교관이었고 집에는 감시자 아내가 있었습니다. 소영과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평양에 있는 가족들이 죽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아들 현수까지. 저는 그들을 버릴 수 없었어요. 정민 씨, 어떻게 해요? 우리. 소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갈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갑니다. 언제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소영이 로마를 떠나는 날, 저는 공항에 갈 수 없었습니다. 미영의 눈을 피할 방법이 없었어요. 대신 전날 밤 몰래 만났습니다. 테베레 강변이었어요. 로마의 야경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반드시요. 저를 믿어주세요. 믿어요. 정민 씨를 믿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보는 거였어요.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울었고 그녀도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정민 씨. 나도 사랑해요, 소영 씨. 그것이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소영은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소영이 떠난 후 세상이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로마의 햇살도 아름다운 거리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매일 기계적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집에 돌아왔어요. 미영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진짜 그것뿐이에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감시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감췄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업무가 많아서 그래. 미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소영과의 연락은 위험했습니다. 대사관의 모든 통신은 감청되었어요. 이메일도 전화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았어요. 대사관 밖 인터넷 카페에서 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가명을 썼어요. 소영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연락처를 전해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어요. 정민 씨, 오늘 서울은 비가 와요. 로마에서 함께 걸었던 비 오는 날이 생각나요. 저도요. 매일 당신 생각뿐이에요. 한 달에 서너 번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살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소영과 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북한 외교관이었고 미영의 감시 아래 있었어요. 소영은 서울에서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사진을 보내줬어요. 전시회 오프닝 사진, 서울의 가을 단풍, 한강의 야경.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버텼습니다. 언젠가 저곳에 가겠다고, 그녀 곁에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어요.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2010년, 저는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제 입지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감시도 심해졌습니다. 미영은 더 집요하게 제 행동을 추적했어요. 여보, 요즘 점심시간에 어디 가요? 그냥 산책해. 왜? 혼자요? 누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만나. 왜 자꾸 의심해?
미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의심이 아니에요. 제 임무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미영은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시자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이를 악물었어요. 반드시 이 감옥에서 탈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영 씨, 상황이 어려워요. 미영이가 점점 더 저를 조여오고 있어요. 정민 씨, 위험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대로는 평생 감옥이에요. 당신한테 갈 수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의 답장이 왔어요. 정민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하지만 당신이 다치는 건 싫어요. 사람만 있어주세요. 사람만 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 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2011년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김정일이 사망했어요. 대사관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연기인지 제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왜 울어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수령님이 돌아가셨잖아. 진심이에요? 그녀의 눈이 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당연히 진심이지. 왜 그렇게 물어?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감시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 같아요. 2014년 아들 현수가 14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컸어요. 로마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조선말보다 이탈리아어가 더 편한 아이였어요. 아빠, 저는 왜 다른 애들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해요? 어느 날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학교 친구들은 주말에 어디든 가는데 저는 항상 집에만 있잖아요.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저 때문에, 미영 때문에, 조국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수까지 데리고 탈출해야 한다고요. 소영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소영 씨, 8년이 지났어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카페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당신은 변함없이 저를 기다려주고 있지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당신 곁에 가지 못해서요. 하지만 이제 결심했어요. 반드시 탈출하겠습니다. 아들 현수와 함께요. 미영은 두고 갑니다. 그녀는 아내가 아니에요. 감시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갑니다. 사랑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저는 탈출을 결심한 겁니다. 탈출을 결심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매일 지나치던 거리가 탈출 루트로 보였어요. 대사관 정문, 후문, 비상구, 경비원의 교대 시간, CCTV의 사각지대. 저는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북한 대사관은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야 했고, 혼자서는 절대 나갈 수 없었어요. 항상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했습니다. 서로를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4시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탈출하려면 미영을 완벽하게 속여야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충성스러운 척했어요. 회의 때마다 열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저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대사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서기관은 정말 사상이 투철해. 본받아야 해. 미영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저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니까요. 갑자기 변한 제가 수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미영이 방심할 때까지요. 탈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어요. 첫 번째, 이탈리아 경찰에 자수한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외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었어요. 이탈리아 정부가 저를 보호해 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간다. 이게 가장 확실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영토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미영의 눈을 피해서 대사관 경비를 따돌리고 아들까지 데리고 가야 했어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먼저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로마 시내 중심부에 있었어요. 북한 대사관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면 1시간 반 정도. 저는 몇 차례 그 근처를 지나가 봤어요. 물론 업무를 핑계로요. 한국 대사관은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은 열려 있었어요. 들어갈 수만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었어요. 미영을 어떻게 따돌릴 것인가? 현수를 어떻게 데려갈 것인가? 그리고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현수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14살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비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만약 현수가 실수로 미영에게 말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수에게 말하지 않기로요. 적어도 탈출 직전까지는요. 아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현수를 관찰했어요. 아이가 이 생활에 얼마나 불만인지, 자유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다행히 현수는 저를 닮았습니다. 이 감옥 같은 삶에 질려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수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영이 대사관 행사에 참석하느라 늦는다고 했어요. 저는 현수를 데리고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현수가 물었어요. 아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현수야,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줄래? 네. 너는 지금 생활이 행복하니? 현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제 심장이 아팠습니다. 그래. 아빠도 그래. 아빠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현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현수야, 아빠를 믿어. 언젠가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야. 정말요? 약속해. 현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을 본 거예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실패는 없다. 반드시 탈출한다. 현수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그리고 소영에게 간다. 8년을 기다린 그녀에게요. 이제 계획을 구체화할 때였습니다. 저는 대사관의 일과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대사관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2명만 정문을 지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가족들도 관저에 모여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가거나 잠깐 나가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는 눈에 띄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 시간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현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았어요. 특히 외출할 때는 반드시 함께 했습니다. 미영을 어떻게 따돌릴까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미영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두통과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영의 약에 수면제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요.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탈출 당일에 쓸 거였어요. 미영이 깊이 잠든 사이에 현수를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수면제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에 작은 의무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면증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잠이 안 온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의무관이 수면제를 줬습니다. 유서기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이거 자기 전에 한 알씩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약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약이 제 운명을 바꿀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약을 숨겼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곳에요.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평양에 있는 가족이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지. 제가 탈북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가 적용될 거였어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뵌 게 3년 전이었습니다. 은지는 평양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착하고 성실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탈출해야 할까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소영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소영 씨, 저는 비겁한 사람이에요. 탈출하고 싶지만 가족을 버릴 수가 없어요. 며칠 후 소영의 답장이 왔어요. 정민 씨, 당신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하지만 정민 씨, 생각해 봐요. 당신이 그곳에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와 동생을 구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당신마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탈출해서 목소리를 내세요. 그게 가족을 돕는 길일 수도 있어요. 소영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여기 남아있어도 가족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탈출한다. 그리고 성공하면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어머니와 은지를 구해달라고 유엔에, 인권단체에, 전 세계에 알린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물론 확신은 없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가족을 구할 수 있을지.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저는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기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현수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탈출 날짜를 정해야 했습니다. 2016년 8월 둘째 주 금요일로 결정했어요. 그날 대사관에서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방절 기념 리셉션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참석하고 외부 인사들도 초대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울 거였어요. 사람들의 주의가 분산될 때가 탈출의 적기였습니다. 저는 달력에 그날을 표시했어요.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주 후였습니다. 2주 후에 저는 이 감옥을 탈출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얻고 실패하면 죽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주 동안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야 했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전화는 감청되고 이메일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대사관 밖 공중전화를 이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주 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입니다. 망명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이시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정민입니다. 2등 서기관이에요. 아들과 함께 망명하고 싶습니다. 가족은요? 아내분은? 아내는 보위부 요원입니다. 저를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두고 갈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정민 서기관님,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 주시겠습니까? 8월 12일 금요일에 찾아가겠습니다. 저녁 7시쯤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12일. 그날이 제 운명의 날이었어요. 대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로마의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2주 후면 저 하늘 아래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체가 되어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이상 앞으로 갈 뿐이었습니다. 탈출 일주일 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평소보다 친절해졌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죠?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저녁 식탁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올라왔어요. 이상했습니다. 미영은 원래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 계획을 눈치챈 걸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고마워, 맛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미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가 차가웠어요. 저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당신 요즘 뭔가 숨기고 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에요. 당신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영의 눈이 저를 꿰뚫어 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그냥 업무 스트레스야. 해방절 행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래. 미영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내가 괜히 예민했나 봐요. 위기를 넘겼지만 불안했습니다. 미영이 의심하고 있었어요. 탈출 계획을 앞당겨야 할까요? 하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약속한 날짜도 있었어요. 저는 원래 계획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조심했어요. 미영 앞에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웃고, 대화하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탈출 전날 밤은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있을까요? 아마 한숨도 못 잘 거였습니다. 탈출 사흘 전 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아이가 알아야 했습니다. 미영이 외출한 틈을 타서 현수를 불렀어요. 현수야, 아빠 얘기 좀 하자. 네, 아빠. 저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 비밀이야.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흘 후에 우리는 여기를 떠날 거야. 아빠랑 너, 둘이서. 어디로요? 한국으로.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이요? 남한이요? 그래, 남한이야.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는요? 엄마는 안 가. 왜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현수야, 이건 아빠도 말하기 힘든 얘기야. 엄마는 원래 아빠의 진짜 아내가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아빠를 감시하기 위해 붙여진 사람이야. 보위부에서 보낸 요원이야. 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빠, 거짓말이라고 해요.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미안해, 현수야. 이게 사실이야. 현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사랑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영이 현수를 사랑했는지 아닌지 저도 몰랐습니다. 현수야, 그건 아빠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아빠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 데리고 나가려는 거야.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어. 현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힘내야 해. 사흘 후면 우리는 자유야. 넌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약속해. 현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저 무서워요. 아빠도 무서워.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 해. 이대로는 못 살아.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저도 할게요. 아빠 믿을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아빠가 꼭 지켜줄게.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14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되다니.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강했어요. 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저보다 강했어요. 탈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미영이 자고 있었어요. 이 여자와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미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조직의 명령으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동정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새벽 4시, 저는 살며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어요. 숨겨둔 수면제를 확인했습니다. 제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소영에게 마지막 이메일을 썼습니다. 소영 씨, 내일이에요. 드디어 내일 당신에게 갑니다. 8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만약 실패하면 이게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그때는 저를 잊어주세요. 하지만 성공하면 반드시 당신 앞에 나타날게요. 사랑해요. 영원히.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8월 12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영이 커피를 내려줬어요. 오늘 해방절 행사죠? 바쁘겠네요. 좀 바쁠 거야. 저는 커피를 마시며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침 식사였어요. 10년간의 가짜 결혼의 마지막 아침이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두렵기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오늘이 끝나면 저는 자유입니다. 혹은 죽음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감옥에서는 나가는 겁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현수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다는 뜻이었어요. 오후 5시, 해방절 리셉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관이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저는 틈을 타서 미영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머리가 좀 아프다고 했지. 진통제 줄까? 그래 줘요. 아까부터 좀 아팠어요. 저는 진통제와 함께 수면제를 건넸습니다. 미영은 의심 없이 삼켰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분 후면 약이 듣기 시작할 거였어요.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사관 홀에 외교관들과 초청 인사들이 모였어요. 샴페인 잔이 오갔고 사람들은 해방절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서 시계를 계속 확인했어요. 미영에게 약을 준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곧 효과가 나타날 거였어요. 현수는 저와 눈을 마주치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 안심시켰어요. 괜찮아. 계획대로 될 거야.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미영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요. 갑자기 너무 졸려요. 침착하게 연기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위층에 가서 좀 쉬어. 그래야겠어요. 근데 현수는요? 내가 볼게. 걱정하지 마.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약이 듣고 있었어요. 미영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할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15분이 더 지났습니다. 위층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미영은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수에게 다가갔어요. 준비됐지? 네, 아빠. 조용히 따라와. 뛰면 안 돼. 자연스럽게 걸어. 저희는 리셉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모든 직원이 행사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후문으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유서기관님 어디 가십니까?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 다녀올게요.
경비원이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배를 잡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연기였습니다. 빨리 다녀오십시오. 후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저녁 햇살에 물들어 있었어요. 10년간 저를 가두었던 감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녕이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아빠, 빨리 가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약 2km. 걸어서 25분 정도 거리였어요.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위험했습니다. 기록이 남으니까요. 저희는 걷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저희는 그 속에 섞여 걸었어요. 현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였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지 않을까? 미영이 깨어나지 않았을까?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한국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로마의 저녁거리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 사이로 섞여들었어요. 현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땀이 느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무거웠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평소 같으면 아름다운 로마의 저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위협으로 느껴졌어요. 저 모퉁이에서 누가 튀어나오면 어쩌죠?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어쩌죠? 머릿속이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2km, 걸어서 25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25분이 2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우리 어디로 가요?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거기 가면 안전해. 진짜요? 약속해.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힘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어요. 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전화였어요. 하지만 그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제 전화로 연락할 거예요. 전화기를 꺼야 할까요? 아니, 끄면 더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만약 전화가 오면 무시할 거였어요. 지금은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큰 길보다 빠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실수였습니다. 골목은 어둡고 좁았어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제 발소리인지 다른 사람 발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빠, 여기 무서워요. 현수가 바짝 붙어왔어요. 저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괜찮아. 조금만 참아. 금방 큰 길 나와. 골목 끝이 보였습니다. 밝은 빛이 새어 들어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마구 요동쳤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돌아보면 수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어요. 현수도 따라왔습니다.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가 따라오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골목 끝까지 10m. 저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현수를 끌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중년 남자가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1km 남았어요. 절반을 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꺼내서 화면을 봤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수면제가 벌써 깼단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미영의 전화를 쓰는 걸까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전화기가 계속 진동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전화 안 받아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받을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어요. 전화기 진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당신 어디야? 현수는 당장 전화해. 미영이었습니다. 완전히 깨어난 거였어요. 수면제 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뛰어야 했어요. 현수야, 뛰자. 네, 뛰어, 빨리. 저는 현수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놀랐지만 따라왔어요. 거리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양복 입은 남자와 소년이 미친 듯이 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800m. 숨이 찼어요. 오랫동안 운동을 안 해서 체력이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미영이 쫓아오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미영만이 아니라 대사관 보안 요원들까지.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때 앞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대사관 보안 요원 김철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는 저를 보고 손을 들었습니다. 유 서기관님, 저는 멈칫했어요. 도망쳐야 하나요? 하지만 뛰면 확실히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아, 김동무, 무슨 일이오? 서기관님 찾고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급하게 찾으셔서요. 아, 그래요?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약국 가는 길이었어. 김철호가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가 다시 배를 잡았어요. 연기였습니다. 많이 아파 보이네요. 근데 약국이면 반대 방향 아닙니까? 김철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쪽에 24시간 약국이 있다고 들었소. 거기 가는 중이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리겠습니다.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같이 가면 끝입니다. 탈출이 불가능해져요.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아니, 괜찮소. 김동무는 리셉션에 가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부인께서 급하다고. 내가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마시오. 어서 가시오. 김철호가 망설였습니다. 제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최대한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에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돌아오십시오. 김철호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삼켰어요. 아직 내쉬면 안 됐습니다. 김철호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뛰자. 이번에는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500m.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수도 지쳐 있었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저는 아이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저도 한계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유정민!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였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영이 200m 뒤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정민이 도주 중입니다. 아들과 함께 북쪽 골목으로 이동 중. 모든 인원은 즉시 추격하세요. 미영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현수, 뛰어!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현수의 손을 놓칠 수 없었어요.
아이를 끌다시피 하며 뛰었습니다. 미영도 빨랐어요.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150m, 100m.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민, 멈춰. 현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미영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볼 수 없었어요. 앞만 봤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어요. 300m 앞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 깃발 아래로 가면 됩니다. 저기만 가면 자유예요. 아빠, 엄마가 쫓아와요. 현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쳐다보지 마. 앞만 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다리가 풀리려고 했어요.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0m. 대사관 정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옆 골목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대사관 보안 요원들이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미영이 무전으로 부른 거였어요. 그들이 저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유서기관 멈추시오. 저는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었어요. 현수가 제 뒤로 숨었습니다. 앞에는 보안 요원 셋, 뒤에서는 미영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완전히 포위된 거였습니다. 끝인가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유서기관, 순순히 따라오시오. 반역죄로 체포하겠소. 보안 요원이 말했어요. 미영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정민, 왜 이래요? 미쳤어요? 저는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여자였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아내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 비켜. 나는 갈 거야.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남조선으로요? 미쳤어요. 미치지 않았어. 처음으로 제정신이 든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현수가 제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아빠, 어떡해요. 저는 아이를 뒤로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현수는 지켜야 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어요. 왼쪽에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저기로 뛰면 어떨까요? 하지만 3명을 따돌릴 수 있을까요? 확률은 낮았어요.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끝이니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현수, 아빠가 셋 세면 왼쪽으로 뛰어. 알겠지? 네? 하나, 둘. 보안 요원이 눈치챘어요. 움직이지 마. 셋. 저는 현수를 안아들고 왼쪽으로 뛰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손을 뻗었어요. 제 옷깃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잡지 못했어요. 저는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으로 갔다. 막아.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현수를 안은 채 달렸습니다. 아이가 무거웠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골목이 갈라졌습니다.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뛰었어요. 골목 끝에 큰 길이 보였습니다. 저는 큰 길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이를 안고 미친 듯이 뛰는 남자를 보고요. 스쿠지, 스쿠지. 저는 이탈리아어로 외쳤어요. 비켜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갈라졌어요. 저는 그 사이를 뚫고 달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100m 앞이었어요.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강한 힘이었어요. 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제 품에서 빠져나갈 뻔했어요. 잡았다.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추격해온 거였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놔라고. 하지만 그의 소나기는 강철 같았어요. 아빠, 현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여기서 잡히면 끝입니다. 저는 주먹으로 요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먹이 그의 코에 명중했어요.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코에서 피가 터졌어요. 저는 그 틈에 다시 뛰었습니다. 50m. 대사관 정문이 바로 앞이었어요.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경비원이 저를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피투성이 남자가 아이를 안고 달려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m.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막아, 저자를 막아. 북한 보안 요원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결단을 내렸어요. 정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20m, 10m, 5m. 대사관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저는 현수를 안은 채 땅에 쓰러졌습니다.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문이 닫힌 거였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들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였으니까요. 유정민, 나와. 밖에서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반역자야. 처형당할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로마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해낸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지쳐 있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그래, 해냈어. 우리 해냈어, 현수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10년간의 감옥 생활이 끝난 거였습니다. 8년간 기다린 사랑에게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현수도 울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정민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대답했어요. 대사관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수와 저는 응접실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잡기 힘들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안전하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창밖을 봤어요. 대사관 정문 앞에 북한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영도 있었어요.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기 있어요. 현수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복잡했습니다. 증오도, 슬픔도 혼란도 섞여 있었어요. 알아,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영은 나쁜 사람일까요? 그녀도 조직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현수야,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너를 가두려고 했어. 아빠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대사관 밖에 북한 요원들은 여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대사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유 선생님, 내일 아침에 출국 절차를 밟겠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한국으로 가는 건가요? 네, 한국 정부에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소영이 있는 곳, 8년을 기다린 그녀가 있는 곳, 드디어 갈 수 있는 거였어요. 현수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지친 아이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평양의 어머니 여동생은지,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탈출 소식을 들으면 분명 잡혀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은지. 저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에게 자유를 줬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으니까요. 새벽 3시, 저는 소영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사관 컴퓨터를 빌렸어요. 소영 씨, 해냈어요. 지금 한국 대사관 안에 있어요. 이제 한국 갈 수 있어요. 8년 만에 당신에게 갈 수 있게 됐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어요.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소영이 아직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 씨, 정말요? 정말 해낸 거예요? 저 지금 울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요.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8년을 기다렸어요. 하루가 더 길게 느껴지지 않도록 빨리 와요. 사랑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자유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공항으로 이동했어요. 대사관 밖에는 아직도 북한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대사관을 빠져나갈 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야 했어요. 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한국 가면 뭐해요?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여행도 가고. 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피우미치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까지 경찰이 호위해 줬어요. 탑승구 앞에서 대사관 직원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새 출발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분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진짜 끝이었어요. 진짜 탈출한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로마가 점점 작아졌어요. 10년을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소영을 만났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안녕이에요. 영원히 안녕. 현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빠, 구름이 예뻐요. 그래, 예쁘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자유로운 삶을요.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아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소영을 향해서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현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지친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어요. 감시자의 아들로 감옥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 아이에게 진짜 세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꿈꾸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요. 저는 현수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어요. 아이가 꿈틀거렸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그리고 고마워. 저는 속삭였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4시입니다. 심장이 쿵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소영이 있는 곳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소영의 사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몰래 찍은 거였어요. 8년간 이 사진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봤어요. 이 여자에게 가야 한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곧 만나요, 소영씨. 저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어요. 처음 보는 남한 땅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땅이지만 다른 세상이었어요. 해안선이 보이고, 도시가 보이고,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곳에서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 현수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옆자리의 현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빠,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현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직 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 이 아이도 알게 될 거예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장으로 가는 통로를 걸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통로 끝에 문이 보였습니다.
저 문을 나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현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자, 현수야. 네, 아빠. 저희는 함께 걸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문이 열렸어요.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생머리, 맑은 눈, 8년 전 그대로의 모습,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도 달렸어요. 8년 만이었습니다. 8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소영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민 씨, 정민 씨. 소영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8년의 기다림이, 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영만 보였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아요. 알아요, 정민 씨. 소영도 울먹였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소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8년 전 로마에서 처음 봤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소영 씨,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 누나 누구예요? 현수였습니다. 아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영에게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현수야, 이리 와, 인사드려. 현수가 다가왔어요. 소영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안녕, 현수야. 나는 이소영이야. 내 아빠 친구야. 현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빠 친구요? 소영이 웃었습니다. 아주 소중한 친구야. 앞으로 잘 지내자.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천천히 알려줄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으러 어디론가 이동했어요. 조사실에는 책상과 의자 2개가 있었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북한 대사관의 내부 구조, 외교 활동, 인물 관계,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유 선생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자 저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유정민.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소영의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여긴 내 방이야. 현수는 여기서 자면 돼. 소영이 현수에게 방을 보여줬어요. 아이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와, 침대가 푹시네요. 그치? 오늘은 푹 자. 현수가 금세 침대에 누웠어요. 지쳐 있었던 거예요. 몇 분 만에 아이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소영과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8년 만에 단둘이 있는 거였어요. 정민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소영 씨야말로요. 8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미안하긴요. 당신이 살아서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진짜였습니다. 소영 씨, 앞으로는 평생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안 떨어질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저희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현수도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어요. 말투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현수의 억양을 놀리기도 했어요. 현수가 울면서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현수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소영도 현수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아이와 함께 숙제도 하고 놀이공원도 갔어요. 현수는
점점 소영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 은지가 탈북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은지가 정말 탈출한 거예요? 네, 현재 태국에 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올 겁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 제가 버리고 온 여동생, 그 아이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2주 후, 인천공항에서 은지를 만났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은지가 걸어 나왔어요. 마르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어요. 오빠, 은지가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저도 달려갔어요. 은지를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은지야,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오빠, 괜찮아. 나 살아있잖아. 은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는 물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탈출한 대가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은지가 저를 안았어요. 오빠,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랬어. 정민이 탓하지 말라고. 정민이가 자유를 찾은 거면 됐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도 저를 걱정한 거였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무거웠습니다. 은지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았어요. 작은 방을 얻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강인한 아이였어요. 수용소의 지옥을 견디고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오빠, 나 이제 괜찮아. 걱정 마. 은지가 말했어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알았어, 오빠.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영과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이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현수가 링베어러를 맡았습니다. 아이가 반지를 들고 걸어올 때 눈물이 났어요. 오늘부터 소영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안았어요. 물론이지, 현수야. 현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이구나.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외교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으로 자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어느 날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북한을 떠났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자유를 찾고 싶었어. 자유가 뭐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야.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야.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현수야. 지금은 2026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현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의대에 진학했어요. 꿈을 이루고 있는 거였습니다. 소영과 저 사이에는 딸이 태어났어요. 은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은지의 은, 현수의 수. 두 가족을 잇는 이름이었어요. 은지는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힘들게 탈북한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영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현수가 은수를 안고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왔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로마의 그 밤, 목숨을 걸고 달렸던 그 밤. 그때 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이게 제가 찾은 자유입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저는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대본을 쓰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것이 이렇게 무거운 무게를 가질 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라면 과연 할 수 있었을까? 목숨을 걸고 가족을 뒤로하고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는 그 당연한 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항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꿈꾸며 목숨을 건 선택 앞에 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그들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